1년 앞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JTBC 취재진이 후쿠시마 현지에서 검증했습니다. 취재 결과 후쿠시마 원전에서 차로 20분 떨어진 마을의 방사선 수치가 안전 기준을 넘었고 마을 곳곳에 방사능에 오염된 흙이 방치됐습니다. 정부가 오는 22일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어서 일본과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협정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론지을 계획입니다. 정부는 모레 한일 외교장관 회담 결과를 지켜본 뒤에 결론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본과 미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잇따라 차세대 제품 개발과 증산 계획을 내놓는 등 한국 따라잡기에 나섰습니다. 수출 규제의 틈을 타고 부활을 노리는 일본 반도체 업계의 움직임을 현지 취재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가족을 검찰에 고발했고 민주당은 인권 침해라고 맞섰습니다. 경찰이 자수하러 온 한강 시신 사건의 피의자를 관할 경찰서로 가라며 돌려보냈던 일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피의자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는 내일 결정됩니다. 소형 안마기를 목 뒤에 베고 잠들었던 7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JTBC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를 확인해 보니 입고 있던 옷이 안마기에 빨려 들어가 목을 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젯밤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외벽에 붙어있던 환기 구조물이 갑자기 갈라졌습니다. 주민들이 급히 대피했는데 정밀 안전 진단을 벌인 결과 환기 구조물을 긴급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경복궁 국립민속박물관의 돌계단입니다. 양옆으로 현수막 6개가 걸려 있는데요. 민노총에서 문체부에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해서 내걸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외교부가 주한 일본 대사관 관계자를 불러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을 문서로 전달했습니다.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할지 정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일본은 그동안 방법을 검토 중이라면서 해결책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기만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2020년 도쿄올림픽을 유치하고 일부 경기를 후쿠시마에서 치르겠다고 공표하면서 방사능 오염 문제를 뒷전으로 돌렸습니다. JTBC 뉴스룸은 아베 정권의 눈가리기식 올림픽 선전을 두고 일본 국내외에서 일고 있는 문제 제기에 주목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해당 지역에 대한 현지 취재를 진행 중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이 지역에 직접 가서 살펴보니 방사능에 대한 우려는 단순한 우려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취재 결과는 잠시 후에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외교부의 공식 요구를 신진 기자의 보도로 보시겠습니다. 주한 일본 대사관 니시나가 도모후미 경제공사가 서울 외교부 청사에 들어섭니다. 외교부는 오늘 오전 니시나가 공사를 불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우리 정부에 정기적으로 제공할 것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과 5가지 질문이 담긴 외교 문서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일본이 오염수 100만 톤을 태평양에 흘려보낼 예정이라는 그린피스 관계자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니시나가 공사는 그린피스의 주장은 일본 정부 입장이 아니며 방출량도 사실과 다르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오염수가 새로 생기는 것을 최대한 줄이고 저장 탱크 용량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오염수를 탱크에 그냥 저장해왔는데 이 탱크가 이미 1000여 개에 이릅니다. 2022년에는 그마저도 꽉 차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6가지 처리 방안을 검토 중인데 우리 정부는 일본이 장기 저장을 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일반적인 원전 활동에서 발생한 냉각수를 희석해 해양 방출하는 경우는 흔하지만 사고로 생긴 오염수를 그렇게 처리한 사례는 국제적으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도 지난 1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오염수 해양 방출 논란에 대해 도쿄전력에 설명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일본은 내년 도쿄올림픽 때 후쿠시마에 식자재를 써서 안전성을 홍보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검증 절차가 없다면 우리 선수들이 무턱대고 후쿠시마 식자재로 만든 음식을 먹을 수는 없겠죠. 저희 취재진이 우리 정부의 대응이 담긴 문건을 입수했는데 앞선 올림픽 때와는 달리 별도의 급식 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대한체육회는 내일부터 열리는 도쿄올림픽 선수단장 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할 계획입니다. 국제기구를 통해 안전성을 검증해달라는 공식 서한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준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요구할 부분은 강력히 요구하고 시정할 부분은 바로 잡을 수 있다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일본이 후쿠시마 식자재를 쓰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선 아예 별도의 급식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계획까지 마련했습니다. JTBC가 입수한 대한체육회의 도쿄올림픽 대응 방안이란 문건입니다. 올림픽 일주일 전부터 선수촌 10km 거리에서 급식 지원센터를 열겠다고 돼 있습니다. 숙박과 식당, 취사장까지 이용할 수 있는 호텔이나 학교를 빌리고 조리와 검식, 영양, 행정을 맡을 인력도 보낼 계획입니다. 우리 선수들이 후쿠시마 식자재를 먹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올림픽으로 후쿠시마의 안전성을 홍보하려던 일본이 민감해야 할 대목입니다. 우리 식자재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검역을 하게 될 텐데 검역을 잘 질질 끓이면서 못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검역도 간소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생각입니다. 정부는 급식 지원센터를 위한 사전 조사단도 일본에 보낼 계획입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JTBC의 특별 취재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원전 폭발 사고가 일어난 지 8년이 됐죠. 그동안에 일본 정부는 방사성 물질을 씻어내는 재염과 복구 작업을 통해서 후쿠시마 상당 지역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쿄올림픽도 안전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JTBC 취재진이 직접 가본 현장은 달랐습니다. 일본 정부가 더 이상 방사능 피난 지역이 아니라고 말해도 주민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고 곳곳에는 방사능에 오염된 흙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곳에선 재난이 아직도 분명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먼저 후쿠시마 현지에서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도쿄의 후쿠시마관입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먹거리의 안전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매장 전체가 후쿠시마산 식품들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이쪽을 보시면 후쿠시마에서 재배한 쌀을 판매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쪽을 보시면 후쿠시마산 말고기도 팔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やっぱり土曜日日曜日とかの方がお客さんは多いです。ただ平日もラーメンとか今食べれるようになっているので、お昼にサラリーマンが並んだりとか、仕事帰りのお客さんが来てくれたりは。 같은 날 오후 신칸센을 타고 1시간 반 만에 도착한 후쿠시마역. 역 안에는 올림픽 홍보 문구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역을 벗어나면 방사능 공포가 현실로 다가옵니다. 일명 후레콘 100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당시 오염된 토양을 처리하지 못해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둔 겁니다. 주택가 사이를 달리는 도로 양옆에는 아예 검은 산을 이뤘습니다. 오염토 위로 풀과 나무가 자라나기도 합니다. 바로 옆에는 벼농사가 한창입니다. 除染といっても放射性物質を完全に取るという意味ではない。こちらがあります。 일본 정부는 방사능 위험이 사라졌다며 피난 지시 지역으로 선포했던 곳을 해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해제 기준으로 삼는 방사선량은 연간 20mSv. 국제원자력기구 등 국제기구가 정한 안전기준인 1mSv의 20배에 달합니다. 원전에서 차로 20여 분 거리 떨어진 나미에 마을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 지역의 방사성 물질이 대부분 제거됐다며 지난 2017년 피난 지시를 해소했지만 정작 돌아온 주민은 6%에 불과합니다. 마을 안쪽으로 들어와 봤더니 기준치가 넘는 방사능 수치가 검출되고 있습니다. 한때 식당으로 쓰였던 이 가게는 쓰레기만 가득한 채 텅 비어 있습니다. 원전 인근 다른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 폭발 피해가 컸던 이타테 마을은 주민 복귀율이 24%.
원전이 위치했던 오쿠마는 0.6%에 불과합니다. 私たちは、オリンピックのを言い訳にしてっていうんですかね、オリンピックの陰に福島原発事故の被害をなんというか押し込めるっていうのか隠してしまうことはそれは問題ではないか。 JTBC 윤세민입니다. 예, 방금 리포터에서는 방사성 오염토를 담아둔 검은 봉지들이 많이 나왔었죠. 이 비닐봉지에는 방사성 물질 차단 기능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철저히 관리가 돼야 합니다만은 저희 JTBC가 확보한 영상을 보면 과연 이것이 관리가 되고 있는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생깁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방목질을 거니는 검은 소들 옆에 커다란 검은 봉지 수백 개가 쌓여 있습니다. 방사성 오염토를 담아놓은 겁니다. 소 한 마리가 찢어진 봉지에서 흘러나온 오염토를 앞발로 파헤칩니다. 흙을 머리에 뒤집어 쓴 소, 봉지에 걸린 뿔을 빼려 힘을 쓰는 소도 눈에 띕니다. 지난 6월 희망 목장의 광경입니다. 목장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14km, 도쿄올림픽 야구 경기가 열리는 아즈마 경기장에선 70km 떨어진 나미에 지역에 있습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직후 정부의 살처분 명령이 내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부 목장 관계자들이 살처분을 거부하고 키우면서 소는 식용이 아닌 원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상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지자체가 오염 제거 작업을 하겠다며 긁어모은 방사성 오염토에 또다시 노출된 겁니다. 소 옆에다가 우리가 그걸 먹으면 죽는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걔네들한테 저렇게 오픈시킨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이거는 부실한 관리는 이곳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염토 봉지는 후쿠시마 곳곳 13만 7천 곳에 쌓여 있습니다. 모아둔 오염토는 1,650만 세제곱미터나 됩니다. 비닐을 덮어놓은 곳은 좀 덜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엔 비나 눈이 왔을 경우에 바람도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에 무방비 상태인 것은 분명하죠. 오염토 봉지를 보관할 때는 외부와의 접촉을 최대한 막아야 합니다. 땅에 깔개를 깔고 오염토 봉지 위에는 모래주머니와 덮개를 올리는 식입니다. 하지만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고 이 때문에 오염이 확산될 우려가 큽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예, 후쿠시마 방사능에 대한 우려는 저희 취재진과 같은 외부인들만 느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후쿠시마에서 만난 상당수 주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올림픽을 위해서 후쿠시마를 이용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후쿠시마 주민 코노스 씨가 어린이 식당을 운영한 건 5년 전부터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피난을 갔다 돌아온 주민들의 아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방사능 측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まだ苦しんでいる人たちもたくさんいる。で、そういった人たちを置き去りにして海外に向かって大丈夫だと発信するのは私は非常に裏切られた気持ちで。 일본 정부가 올림픽을 위해 후쿠시마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今になって復興五輪とか言い出して、で福島で野球やるとか、福島を都合よく利用されているようにしか思えないんです。 후쿠시마 학교에서 원전 사고에 대한 교육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ほとんど震災のことも津波のことも原発のこともやりませんでした。復興なんです。風評被害が福島はもう大丈夫だ。 실제 후쿠시마에서 만난 학생들도 원전 사고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学校側で先生たちが設けてるのはなかったです。 후쿠시마 원전 인근 이타테 마을에 살았던 안자이 도루 씨. 원전 사고 이후 가설주택에 머물렀던 그는 현재 후쿠시마 북부 다테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帰りたいけど帰れない。なぜかっていうとやっぱり住民が住む状態じゃないんです。土壌汚染とかそういうのが土壌汚染がすごいから。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일본 정부의 권유도 올림픽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とにかくオリンピックをやってもう安全ですと自分の生まれたところに帰っています。それをやるがために住民の意見も聞かないで JTBC 최수연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지난주부터 후쿠시마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 기자를 직접 연결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윤세민아 기자,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있는 곳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매우 가까운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네, 후쿠시마현 나미에 마을입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나미에 마을의 기차역 바로 맞은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나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2011년 원전 폭발이 일어난 후쿠시마 제1원전으로부터 직선 거리로 약 9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제염 작업이 덜 된 매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약 2년 전 피난 지시가 해제된 곳입니다. 예. 자, 9km 정도라면 사실 느낌상으로는 거의 코앞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안전 문제 조금 이따 좀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피난 지시를 해제했다는 것은 방사능 우려로 피난을 간 주민들이 다시 돌아와서 살아도 된다. 이런 뜻이겠죠. 주민들이 실제로 많이 돌아왔습니까? 실제로 돌아온 주민은 약 1000여 명입니다. 전체 주민의 6%에 불과한데요. 이곳 나미에 마을의 사정뿐만 아니라 주변 마을도 비슷합니다. 저희가 오전 취재 중에 이곳 나미에 마을이 고향이고 현재는 피난 생활을 하고 있는 주민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예. 避難して8年ですから帰ってきてもやっぱりこれだけの前のような生活ができないからそうみんな戻れないんだよ。 예. 자, 돌아온 사람들의 그러니까 귀환율이 6%라고 했는데 돌아온 사람들도 제대로 된 생활을 하기는 힘들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군요. 네, 사실 원전에서 가까운 마을일수록 현재 폐로 작업이 진행 중인 원전에서 일하는 직원들이거나 또 관공서 직원들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돌아온 주민들도 가설주택에 살다가 정부가 피난 지시를 해제하면서 지원금을 끊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돌아온 케이스들도 많습니다. 예. 울며 겨자 먹기로 왔다 이런 얘기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윤세민아 기자가 있는 나미에 마을 여기에는 방사능 수치가 어떻습니까? 사실 나미에역 바로 앞에는 후쿠시마현에서 설치한 방사선 선량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까지 확인한 수치가 시간당 0.237 마이크로시버트, 그러니까 기준치를 약간 넘는 수치입니다. 이게 태양열로 작동하는 거라 현재는 작동이 모두 꺼져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 리포트에서도 보도했듯이 오늘 오전 취재 중에 마을로 약 100m 정도 걸어 들어가서 저희가 가져온 방사능 측정 장비로 직접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기준치를 훌쩍 넘는 0.32 마이크로시버트가 나왔습니다. 이 수치는 공기 중에 있는 방사선 물질의 양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측정 지점이나 높이,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시간 전쯤 같은 지점에 가서 다시 한번 측정을 해봤습니다. 촬영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예. 58분입니다. 방사능 수치가 0.30으로 기준치인 0.23을 훌쩍 넘고 있습니다. 예. 잘 봤습니다. 근데 좀 걱정은 되는군요, 여전히. 왜냐하면 기준치를 넘어서 있기 때문에. 근데 기준치를 넘어섰는데 지금 복장으로는 안전한 겁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은 일본 정부가 안전하다며 피난 지시를 해제한 곳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재보니까 기준치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몸을 밀폐하는 옷을 구해서 입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이곳에 오기 전에 방사능 전문 업체로부터도 조언을 구했는데요. 원전 바로 근처나 산속처럼 방사능 수치가 매우 높게 나오는 지역을 방문할 때는 보호장구가 필요하지만 이곳처럼 피난 지시가 해제된 곳에 취재를 위해서 단 몇 시간 머무는 경우는 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 왜 모자 같은 건 없습니까? 네, 현재는 제가 착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 취재진은 모자와 장갑 그리고 신발을 덮는 비닐까지 다양한 전문 보호 장구를 모두 갖고 있습니다. 예, 뭐 좀 덥더라도 계속 좀 입고 또 쓰고 그렇게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후쿠시마 인근에선 야구 경기처럼 일부 올림픽 경기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제가 이곳에 와보니까 일본 정부나 현지 언론에서는 후쿠시마의 발전상이나 회복상을 매우 자주 그리고 강도 있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도쿄 올림픽이나 후쿠시마 부흥 프로젝트 두 가지를 모두 성공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후쿠시마에서 일부 올림픽 경기는 물론 성화봉송 루트까지 이곳에 모두 포함이 되면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일 후쿠시마에서 열리는 올림픽 경기와 그리고 성화봉송 루트까지 올림픽 지점과 관련된 곳이 방사능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한지 직접 취재한 내용을 보도해드릴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후쿠시마 근처의 나미에 마을에서 윤세민나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앞으로 한일 관계가 어떻게 풀릴지 가늠자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입니다. 우리 정부는 오는 24일 토요일 전에 연장할지 파기할지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청와대 연결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지소미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22일쯤, 그러니까 이른바 데드라인으로부터 이틀 전쯤 되는데 22일쯤 윤곽이 나온다면서요? 네, 이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 회의가 매주 목요일에 정례적으로 열립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은 물론이고 매일 일본 관련 회의를 하고 있지만 이 지소미아는 22일 NSC 상임위 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일본 측의 태도를 지켜보고 모든 변수를 종합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판단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우선 모레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가장 중요합니다. 강경화 장관과 고노다로 외무상은 지난 1일 방콕에서 만났지만 합의점에 다다르지 못한 바 있습니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일본에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낸 만큼 이번에는 분위기가 조금 다를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독도훈련은 지소미아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연동될 가능성이 큰데요. 현재 시기와 규모를 놓고 최종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소미아가 연장될 경우 비공개로 축소 실시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예, 지소미아 유지냐 폐기냐, 이건 뭐 양자택일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거 말고 제3의 방안도 고려가 되어 있다고요. 네, 파기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무력화하는 방안입니다. 지소미아 자체가 정보 공유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소미아를 연장하기는 하되 실제 요청에는 응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한미 동맹을 감안해서 여권을 중심으로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기업들을 일본의 수출 우대국, 즉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가 일본에서 28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그때까지는 이 지소미아 카드를 더 갖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예.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북쪽은 계속 우리를 향해서 비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북한을 향해서도 메시지를 냈다면서요? 네, 문 대통령은 남북미 대화를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에 비유했습니다. 이번 기회가 무산된다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를 또 만들어낼지 알 수 없다면서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역지사지하는 지혜와 진정성을 갖자고 했습니다. 최근 수위를 높여가며 우리 정부를 비판해온 북한을 향해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걸로 해석이 됩니다. 예, 청와대 나가 있는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그러나 일본 아베 내각 한편에서는 또다시 막말이 나왔습니다. 자발적으로 아베 규탄 시위에 나선 한국 시민들을 향해서 어색하다, 억지스럽다 이런 말을 쏟아낸 건데요. 그 발언의 주인공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막말로 이미 무리를 빚었던 외무성의 부대신이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보수 성향 후지 TV의 한 시사 프로그램이 어제 한국의 광복절 집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패널로 나온 사토 마사히사 외무부 대신이 노 아베 팻말을 든 한국 시민들이 나오자 어색해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아베 노래를 소개하는 부분에선 현장에서 갑자기 가르쳐주면서 억지로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시작된 한국의 노아베 집회를 근거 없이 평가절하한 겁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서도 일본을 깔보는 듯한 발언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사토 부대신은 자위대 출신으로 독도 상륙을 시도했던 극우 인사입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국면에서도 막말을 쏟아내고 있는데 지난 17일 문 대통령의 경축사 내용을 전하면서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라면서 한국이 이 문제를 풀어야 외교가 정상화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앞서 사토 부대신은 문 대통령을 향해 무례하다고도 말해 무리를 빚은 바 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JTBC ワンデーブレイクスポーツ」
오토바이 수입업체들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반발해서 국내 점유율이 80%인 일본 오토바이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 수입 이륜차 환경협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기업의 점유율이 80%에 달해서 업체에도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일본 정부가 경제 보복 조치를 거둘 때까지 불매운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조국 후보자와 그 일가를 검찰에 고발했고 이 정도면 정말 비리의 종합 선물 세트, 무한 리필 후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분별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며 맞섰습니다. 후보는 사라지고 가족 청문회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가족에 대한 지독한 인권 침해일 수 있다. 이런 점을 여야는 오늘 협의에 나섰지만 인사청문회 날짜도 잡지 못했습니다. 사모펀드 투자 등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 법무부는 오늘 공식 해명에 나섰습니다. 먼저 여성국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이어서 조 후보자와 관련한 논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주식 투자 서적을 내고 활동 중인 투자 전문가 조모 씨.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오촌 조카입니다. 조 씨는 조 후보자의 부인에게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 이모 대표를 소개했습니다. 코링크는 조 후보자 가족이 2017년 7월 74억여 원의 투자를 약정한 펀드 운용사입니다. 그런데 조 씨가 2017년 말 금융권에 자신을 코링크의 총괄 대표로 소개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명함을 받은 금융업계 관계자는 2017년 겨울에 조 씨가 자신을 총괄 대표라고 소개하며 명함을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조 씨가 코링크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 후보자 측은 투자 방향 등을 전혀 알 수 없다고 설명했지만 조 씨가 운영을 하고 있다면 다른 얘기라는 겁니다. 등록된 대표가 아닌 조 씨가 경영에 간섭해 권한을 행사했다면 자본시장법 등 위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조 씨의 소개로 해당 펀드에 투자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조 씨가 펀드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 씨가 코링크 대표와 친분으로 2016년 중국 측과 MOU를 체결할 때 잠시 관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가 MOU 체결 이후 이듬해까지 총괄 대표 명함을 사용한 부분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조 씨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해당 펀드가 사실상 후보자 가족만을 위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다른 사람들도 펀드에 가입됐다는 걸 코링크 대표를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펀드 투자자는 현행법상 공개할 수 없어 청문회까지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의혹 제기 그리고 조 후보자 측의 반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강희연 기자와 함께 쟁점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 기자, 앞에서도 잠깐 봤는데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해당 펀드는 처음부터 이 약정 금액을 놓고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 추가 의혹이 나온 건데요.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의 실소유주가 조 후보자의 친척, 즉 오촌 조카라는 겁니다. 사실상 가족 재산을 관리해 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앞서 조 후보자 측이 해명을 했는데 일단 소개를 시켜주고 잠깐 일한 적이 있는 정도다라는 해명이었죠. 맞습니다. 일단 후보자 측에서는 오촌 조카는 맞는데 이 펀드만 소개해줬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촌 조카가 조 씨가 이렇게 명함까지 파고 다녀서 잠깐 일한 게 맞냐라는 추가 의혹인데요. 조 후보자 측은 중국 펀드와 MOU 체결할 때만 명함을 사용했고 실제 급여도 지급을 안 했다라고 했습니다. 오촌 친척이 사모펀드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 부분은 처음 운용회사의 자금이 어떻게 마련됐냐를 규명하면 밝혀질 걸로 보입니다. 복잡한 게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사모펀드가 투자한 회사가 관급공사를 통해서 덩치를 키웠다.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됐죠. 네, 이 조국 후보자 가족이 10억 원 정도를 투자한 펀드가 지난 2017년에 가로등 자동 전멸기를 생산하는 웰스 CNT라는 회사에 7억 원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매출이 2018년에 17억 원에서 30억 원 가량으로 나름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야당은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후보자가 이 사업을 밀어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갑자기 늘었다고 볼 수도 있고 물론 이제 뭐 사업이라는 건 여러 변수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후보자 측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의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투자한 펀드의 주주가 누군지 전혀 몰랐다. 과거 정부 부처에 보고할 일이 있어서 펀드 주주 명부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면서 조 후보자의 존재를 몰랐다고 했습니다. 예. 이 매출이 늘어난 것도 관급 공사가 아닌 도소매 유통 쪽에서 매출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 사람의 주장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겠죠. 근데 이건 뭐 가족 얘기긴 한데 동생 부부의 위장 이혼 의혹이 나온 건 왜 나왔습니까? 네, 이 동생은 선친과 함께 건설회사 등을 운영했는데 예. 이게 부도가 나면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약 42억 원의 연대보증 빚이 생겼습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 빚을 피하기 위해서 남동생이 전처 앞으로 재산을 놓고 위장이혼을 했다라고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예. 민주당은 동생 문제다, 또 연좌죄라고 하면서 조 후보자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부인이 동생의 전처와 계속해서 부동산 매매 등을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뭐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까? 네, 전처 조모 씨가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 예. 위장 이혼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사실 근데 이 위장 이혼이냐 아니냐의 여부는 이 법적 판단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황상 구분하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오늘 또 나온 문제가 있습니다. 딸의 장학금 특혜 의혹입니다. 그건 어떻게가 되고 있습니까? 네, 이 의혹은 이 조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2차례 낙제하고도 총 1,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 다른 학생에 비해서 조 후보자의 딸만 6학기 연속 받은 건데 이 장학금을 준 장학회 교수는 지난 6월 오거돈 부산시장에 의해서 부산의료 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예. 일단 학교 측은 통상적인 성적 우수 장학금이 아니라 면학 격려 장학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해당 교수는 이전에도 다른 의료원장으로 지낸 바 있다면서 딸에게 장학금을 줬다고 부산 의료원장이 됐다는 건 너무 나갔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정리하겠습니다. 강희연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당사자인 조국 후보자가 내일이라도 청문회를 열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의혹을 적극 해명하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장 이혼으로 의심받고 있는 조 후보자의 동생의 전 부인도 모두 사실이 아니라면서 호소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내일이라도 열어주신다면 즉각 출석하여 모두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잇따라 나오자 서둘러 청문회를 열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실체적 진실과는 많이 다릅니다. 국민의 대표 앞에서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국회에 가서 직접 밝히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책 검증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수상한 소송과 부동산 거래, 위장 이혼 의혹에 휘말린 조 후보자 동생의 전부인 조모 씨도 직접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 후보자의 아버지가 운영했던 웅동학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받기로 했지만 실제로 돈이 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조 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10년 전 남편과 합의 이혼했다. 시어머니인 조 후보자 어머니의 도움으로 빌라를 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다며 아이를 위해 사생활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한강 시신 훼손 사건의 피의자가 서울경찰청으로 찾아와서 자수하려 하자 경찰이 다른 경찰서로 가라며 돌려보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사건을 접수하는 곳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피해자가 저희 JTBC에 전화를 해서 자수하겠다고 한 것도 이렇게 서울경찰청을 나와서 종로경찰서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A씨는 지난 17일 새벽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을 찾았습니다. 자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A씨를 그냥 보냈습니다. 사건을 접수하는 곳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정문에 있는 민원실입니다. A씨는 새벽 1시 이곳에 도착해 당시 야간 근무자에게 자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오히려 가까운 종로경찰서로 가라며 1분 만에 A씨를 돌려보냈습니다. 당시 민원실에서는 의무경찰 2명과 직원 1명이 근무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 뒤 A씨는 종로경찰서로 가 자수했습니다. 경찰청과 경찰서를 오가는 사이 A씨는 JTBC에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자수를 하겠다며 종로경찰서에 있는데 할 말이 있으니 와달라고 횡설수설했습니다. A씨는 구속됐지만
처음 자수하려다 돌려보내졌을 때 심경 변화가 있었다면 이 사건은 미궁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잘못을 인정한다고 입장을 냈고 감찰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네, 경찰은 피해자 A씨가 사이코패스인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름과 얼굴 같은 신상 정보를 공개할지는 내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최규진 기자입니다. 경찰은 오늘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A씨의 심리 상태를 파악했습니다. 반사회적 인격장애인 사이코패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A씨는 영장심사에 이어 경찰 조사에서도 범행 동기가 피해자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망자가 먼저 저한테 시비를 걸었어요. 주먹으로 먼저 저를 쳤고 시종일관 반말로 계속 시비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우발적이었다는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숙박을 허락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A씨는 피해자가 잠들 때까지 기다린 뒤 살해했고 시신을 심하게 훼손해 수차례에 걸쳐 유기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오늘 예정됐던 A씨의 신상공개위원회를 정신분석이 끝나는 내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A씨의 과거 진료 기록과 DNA 감식 결과를 살펴본 뒤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신병력이 확인될 경우 신상 공개가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나머지 시신을 찾기 위해 수색 작업 중이고 이르면 이번 주 안에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소형 안마기를 베고 잠든 7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JTBC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를 확인했는데요. 이 여성이 입고 있던 옷이 안마기에 빨려 들어가서 목을 조른 게 사인이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76살 조모 씨가 숨진 건 지난 4월 10일입니다. 방 안에서 소형 안마기를 베고 잠든 지 얼마 되지 않아서입니다. 들어가 보니까 얼굴이 빨가셔갖고 이거 입고 주무시는 옷이 이렇게 똘똘 이렇게 꽉 조여 있으니까 그걸 확 뜯으면서 그 밑에 이제 안마기가 있다는 걸 본 거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판단한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 조 씨가 입고 있던 옷의 깃이 안마기의 마사지볼 사이에 끼었고 이볼이 회전하며 옷이 목을 졸랐다는 결론입니다. 사고 당시 마사지볼을 감싸는 얇은 천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이 틈으로 옷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유족은 재조사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자신들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와서 사과라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보험회사에다 떠밀어버리고 뭐 이제 우리가 문자 보낸 것도 있어요. 진정한 사과를 원한다. 근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응도 없고 보험사는 사용자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업체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시트가 파손된 상태로 무리하게 사용하다가 어떤 사고가 발생된 건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불명하고 보험 처리를 했으니까. 피해자 측은 안마기나 판매 사이트에 천이 찢어졌을 때를 대비한 주의사항이 적혀 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제조사는 별도의 사용 설명서에 주의사항이 나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2011년에도 안마기를 쓰던 60대 여성이 목걸이가 빨려 들어가 목 졸려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안마기에 끼인 사고는 소비자 보호원에만 45건 접수됐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 대구의 한 놀이공원에서 발생한 사고는 움직이는 롤러코스터 뒤에 매달려 있던 아르바이트생이 뛰어내리다가 발생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위험하지만 관행처럼 해왔다는데 놀이공원 측은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윤조열 기자입니다. 과학수사팀이 롤러코스터를 살핍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사고 직전 서 있던 걸로 추정되는 뒷바퀴 부분을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롤러코스터도 사고 이후 처음 움직였습니다. 정상적으로 출발을 하고 또 급정지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성능에 대해서 결과는 다음 주에. 경찰은 사고를 발견한 동료 아르바이트생과 현장 매니저부터 조사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가장 중요하지만 크게 다쳐 당장 이야기를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접합 수술은 시도조차 하지 못했을 만큼 크게 다쳤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놀이공원 측은 사고 사흘 만에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생들이 롤러코스터에서 늘상 뛰어내리는 건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는 안전점검을 마친 아르바이트생이 롤러코스터가 움직이는 상태에서 승강장 뒤에서 앞으로 돌아가려고 뛰어내리다 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위험한 이벤트를 지시하거나 그런 관행을 발견한 적은 전혀 없고요. 경찰은 이월드 측에서 안전교육 등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어젯밤에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구조물이 갑자기 금이 가고 갈라졌습니다.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는데 오늘 안전진단 결과 이 구조물을 긴급 철거하기로 했다는군요. 현장 취재기자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김도훈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서 있는 곳이 아파트 바로 앞은 아닌 것 같군요. 네, 구조물을 철거하기로 한 아파트 바로 뒤에 있는 다른 아파트 단지입니다. 붕괴 우려가 있는 아파트 현장과는 약 50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이 외벽에 붙은 구조물의 높이가 1층에서 옥상층까지 연결돼서 약 40m 정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이렇게 근처까지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철거할 구조물 바로 앞으로는 접근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날이 어두워져서 지금은 갈라진 틈이 잘 보이지 않을 텐데요. 제 뒤로 보이는 아파트 첫 번째와 이 두 번째 통로에 유독 집들의 불이 꺼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붕괴 우려로 어젯밤 주민들이 긴급 대피한 집들입니다. 조금 전부터 한두 집에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저희가 수원시에 물어보니 급하게 몸을 피하면서 미처 챙기지 못한 가재 도구나 옷가지들을 챙기러 들어온 주민들이라고 합니다. 예. 자, 해당 구조물은 아파트 정화조 배기 시설이라고 했는데 그게 어떤 시설입니까? 수원시가 긴급 철거를 결정한 아파트 구조물은 아파트 전체 1680세대에서 나오는 생활 오파수를 저장하는 정화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악취나 가스를 외부로 배출하는 시설물인 건데요. 수원시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이 시설물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오폐수를 따로 지하 통로를 통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별도의 정화시설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 자, 아무래도 위험하니까 긴급 철거가 결정이 됐다고는 들었는데 철거는 이게 당장 이게 시작이 됩니까? 아무래도 지금 대피 중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가족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도 걱정이긴 하군요. 네, 오늘 오전에 전문가들을 불러서 정밀 안전 진단을 했는데요. 참가한 조사단 모두가 철거를 해야 된다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그대로 뒀다가는 정화조 배기 시설물의 붕괴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균열이 생기게 된 원인도 밝혀졌는데요. 아파트 외벽과 정화조 배기 시설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고리 4개가 모두 낡고 녹슬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틈이 큰 곳은 18cm까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수원시는 아파트 건물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김도훈 기자였습니다. 이른바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발생한 지 8년이 됐습니다. 공식 확인된 사망자만 1,4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군부대에서도 쓰였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12년 동안 12개 부대 등에서 사용됐다고 하는데 국방부는 지금까지 기초적인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신병 교육을 담당하는 공군 기본군사훈련단은 2008년 10월 애경산업에 1000mm짜리 가습기 메이트 390개를 사들였습니다. 국군 양주병원은 2010년 12월 가습기 살균제 100개를 구매했습니다. 병사들의 생활 공간, 부상자가 있는 병동 곳곳에서 가습기 살균제가 독성을 뿜어댔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000년 이후 군부대 12곳에서 가습기 살균제 800개를 사용한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육해공군을 망라하고 거의 전군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것이 피해 사례도 나왔습니다. 30살 이모 씨는 2010년 국군 양주병원에 입원한 뒤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됐습니다. 이후 폐 섬유화가 진행됐고 폐 손상 4단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조위는 구매 내역으로 확인된 것 말고도 더 많은 살균제가 쓰였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각급 부대 예산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조달 시스템에 넣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많죠. 2011년 가습기 살균제 독성이 확인된 뒤 군은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현황을 조사하진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현재까지 우리 군의 피해 사례가 보고된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조위는 이달 안에 국방부 측 증인을 출석시켜 청문회를 열고 피해자 신고센터 설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8개월 전에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숨졌습니다. 생전에 발전소 현장에 비정규직을 없애달라고 촉구하던 20대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위험의 외주화가 논란이 됐고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졌었죠. 오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작업 현장에는 1급 발암물질이 나왔고 비정규직들의 임금은 협력사를 배불리는 데 쓰였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고 김용균 씨의 월급은 212만 원이었습니다. 태양화력발전소가 김 씨가 소속한 협력사에 월급으로 건넨 446만 원의 절반도 채 안 됩니다. 4개월간 특별조사위원회가 국내 5개 석탄화력 발전업체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드러난 사실입니다. 협력사가 과도하게 임금을 떼가고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발전소들은 2사람이 나눠 해야 할 정비와 예방 업무를 한 사람에게 맡기고 있었습니다. 임금을 줄이기 위해서인데 사고가 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외주화가 불러온 결과입니다. 외주화로 인해서 위험이 더욱 확대되는 방향으로 구조화되었고 노동안전보건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 아주 일상이. 특조위는 김 씨가 숨지기 10개월 전 컨베이어 벨트를 바꿔달라는 하청업체의 요구도 묵살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가 근무 수칙을 위반했다는 발전소 측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발전소 내부에선 1급 발암물질인 유리규산도 나왔습니다. 기준치인 세제곱미터당 0.05mg보다 8배 많았습니다. 특조위는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 운영하고 독성물질을 걸러낼 방안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미국과 마카오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의혹을 저희들이 연이어 보도해드렸습니다. 오늘 경찰이 다음 주에 양 전 대표를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다음 주 양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양 전 대표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와 마카오에서 수십억 원대 원정 도박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경찰은 서울 합정동 YG 본사를 5시간 동안 압수수색했습니다. 자금 입출금 내역 등 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습 도박 혐의와 도박에 쓰인 돈의 출처 등을 확인 중입니다. 경찰은 양 전 대표가 회사 돈을 횡령했는지 여부도 살피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자금 흐름을 살펴보다가 횡령 의혹이 있으면 추가 입건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양 전 대표는 2014년 외국인 사업가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입건된 상태입니다. 양 전 대표가 소환되면 도박과 성매매 관련 혐의를 함께 추궁할 예정입니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고 규모가 큰 사건이다 보니 서울지방경찰청 광수대와 지수대가 양 전 대표 한 명을 동시에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피의자 정보와 관련된 문제 때문에 양 전 대표를 공개 소환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제주에서 크레인 기사가 크레인에 자동차를 매달고 그 안에서 아찔한 고공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건설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 넘어진 자신의 크레인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는 겁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에어 매트리스가 깔렸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무게 2톤의 SUV 차량이 25톤 크레인에 매달린 채 10m 상공에 떠 있습니다. 차량에는 50살 조모 씨가 타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소방대가 바닥에 에어 매트리스를 깔았습니다. 제주시 연동의 한 공터에서 아찔한 고공 시위가 시작된 건 오늘 새벽 4시 반쯤입니다. 조 씨에 따르면 지난달 한라산 국립공원 인근 공사장에서 자신의 25톤 크레인이 넘어져 부서졌습니다. 당시 내린 비로 집안이 약해져 위험하다고 경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작업을 강행시킨 원청업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죽돌살들은 여기서 끝까지 시위를 하고 거기에서 이 부담을 전부 다 처리해주기 전까지는 내려가지 않겠다. 반면 원청 측은 오히려 안전조치를 권했는데 크레인 기사가 이를 되레 무시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보상액을 두고도 입장차가 적지 않습니다. 고공농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새벽부터 조 씨가 차량에 단 대형 스피커로 방송을 해 주민들이 집단 항의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네, 오늘 제주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쓰레기 매립지 입구를 주민들이 막아선 겁니다.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데 행정당국이 애초에 주민들과 했던 매립지를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어기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5시 피켓을 든 사람들이 길 한복판에 앉았습니다. 제주시 회천 쓰레기 매립장 입구를 막은 겁니다. 아침 6시 30분 쓰레기를 실은 노란 트럭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하지만 매립지로 들어가지 못한 줄이 쭉 늘어섭니다. 이들을 막아선 건 매립지 인근 주민들입니다. 제주도가 매립지 이전을 약속했지만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 실제 2001년 폐쇄 예정이던 매립지는 2021년까지 사용 연장이 승인된 상황. 제주도는 한 번 더 연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체 시설을 만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약속한 대로 2021년 10월 31일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을 이설할 수 없게 된 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은 더 참을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악취로 인한 피해가 지금 지역 주민들로부터 워낙 많이 지금 민원 발생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 저희들은 연장 불가 그 원칙을 세운 겁니다. 회천 쓰레기 매립장은 매일 제주 시내 19개 동의 음식물 쓰레기 약 150톤을 처리합니다. 주민들이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면서 쓰레기 대란이 시작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오늘 새벽 전주의 한 여인숙에서 불이 났습니다. 방에 있던 노인 3명이 숨졌습니다. 2평 남짓한 쪽방에서 폐지 등을 주우며 살아가던 갈 곳 없는 노인들이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골목안 비와 지붕들 사이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소방관이 물을 뿜어대지만 불길을 잡기에 역부족입니다. 빵빵 소리가 나가지고 이거 무슨 축구 소리가 난다 하고 하늘을 세봤더니 불길도 뻘끗 이렇게 났다 거기 오면서. 불이 난 건물은 여인숙이었습니다. 여인숙 관리자 82살 김모 할머니 등 7, 80대 노인 3명이 숨졌습니다. 모두 2평 남짓의 좁은 쪽방에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불이 난 현장입니다. 무너져 내린 집에서 시작된 불길은 바로 옆 쪽방으로 번졌습니다. 유일한 대피로인 대문이 불길에 막히면서 고령의 노인들은 피하지 못하고 변을 당했습니다. 숨진 투숙객 2명은 평소 폐지 등을 주우며 이곳에서 오래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인숙은 48년 된 건물로 나무와 슬래브 구조로 불에 취약했습니다. 소화기와 감지기가 있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도착했을 당시도 이미 불이 이렇게 최전기로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발화 지점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여인숙 안에 있던 버려진 부탄가스 더미에서 불이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네, 어제 100만 명 넘게 몰린 홍콩 시위는 다행히 별 충돌 없이 끝났습니다. 시민들이 비폭력 평화 집회로 방향을 바꾼 건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천안문 사태까지 언급하며 중국에 무력 진압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밤이 됐지만 시위대는 차분합니다. 경찰과의 충돌도 없었습니다. 화염병은 자취를 감췄고 항의 표시로 레이저 포인터를 정부 청사에 쏠 뿐입니다. We are expressing our views very peacefully, not violently. 계속 시위를 과격하게 하다간 중국의 무력 개입을 할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평화 집회로 방향을 튼 겁니다. 일부 강경파 시민들도 이런 생각에 공감해 집회는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8일 중국을 향해 또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이번엔 중국 정부가 언급 자체를 꺼리는 천안문 사태를 상기시켰습니다. If it's another Tiananmen Square, I think it's a very hard thing to do if there's violence. 민감한 주제를 건드리고 무역 협상과 연계까지 시사하면서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겁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지방공항 화물 서비스를 줄입니다. 환율과 기름값이 오르고 일본 노선까지 줄어들자 돈 안 되는 사업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한진칼 2대 주주인 강성부 펀드가 아시아나를 인수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10월부터 대구와 광주, 청주공항에서 화물 서비스를 중단합니다. 공항에서 보내고 받을 수 있는 빠른 택배 같은 건데 수익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곳은 정리하는 겁니다. 두 회사 모두 지난 2분기 적자가 1,000억 원이 넘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른 데다가 기름값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하반기 상황은 더 좋지 않습니다. 일본 여행 불매 운동으로 알짜 노선이 크게 줄어섭니다. 일본 대신 중국으로 눈을 돌렸지만 중국 정부가 당분간 신주 취항은 받지 않겠다고 거부했습니다.
양대 국적항공사가 이렇게 흔들리는 가운데 강성부 펀드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성부 펀드는 대한항공의 지주회사 격인 한진칼의 2대 주주입니다. 다만 단독으로 인수전에 참여하기보단 국내의 기업들과 손을 잡고 컨소시엄을 구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시아나항공 본입찰은 다음 달 예비 입찰을 거친 뒤 10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네, 일제강점기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해외로 반출돼서 어렵게 되찾은 문화재들. 빼앗기는 건 한순간이었지만 돌려받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해외를 떠도는 문화재만 18만 점, 그중 42%에 달하는 7만 6천 점이 일본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아픈 역사를 되돌아보는 요즘 그 흔적은 우리 문화재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연꽃 위에 거북이와 용이 올라앉은 모양의 고려 청자 주전자.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은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으로 빼돌렸던 문화재입니다. 나뭇잎 모양 장식이 화려한 신라시대 황금 장신구들의 운명도 기구했습니다. 일부가 일본으로 넘어갔다가 청자 주전자와 함께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되찾은 문화재는 우리 정부가 요구한 것의 3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가 간 문화재 반환은 사실상 이걸로 끝이 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간 차원의 반환 노력은 이어졌습니다. 고난에 굴하지 않는 꼿꼿한 선비 정신을 담고 있는 추사 김정희의 세안도는 1944년 서해가 손재영이 도쿄의 일본 소장가를 찾아가 되사오면서 우리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임진왜란 때 의병들의 승리를 기록한 북관 대첩비, 러일 전쟁 때 일본군이 가져갔고 야스쿠니 신사에 방치돼 있던 걸 2005년에야 돌려받았습니다. 지금은 한북 길주 원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는 18만 점이 넘으며 일본에만 7만 6천여 점이 남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등 혼란기에 부당하게 반출된 게 상당수입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일본의 지난달 무역수지 적자가 2조 8천억 원에 이르는 걸로 발표됐습니다. 일본의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건 2달 만입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6.9% 감소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일본의 한국 대상 수출액은 지난해 11월 이후 9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콩 시민들이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시위를 지지하는 한국인들에게 보낸 감사의 편지가 소셜미디어에 퍼지고 있습니다. 한국 시민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됐다며 이 때문에 중국인들로부터 댓글 공격을 받게 된 데 대해선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미국산 전투기 F-35A 넉 대가 이르면 오는 22일 국내에 추가로 들어옵니다. 공군은 지난 3월과 7월 미국으로부터 F-35A 넉 대를 들여온 데 이어서 연말까지 모두 10여 대, 2021년까지 40대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군 당국은 계획에 따른 배치라며 북한을 염두에 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30분쯤 인천공항고속도로 금산나들목 인근에서 흑염소 20마리가 나타나서 도로가 2시간가량 통제됐습니다. 이 가운데 6마리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에 치여 죽었고 나머진 경찰과 소방당국이 구조해서 도로 밖으로 옮겼습니다. 소방당국은 영종대교 인근 섬에 있던 흑염소들이 고속도로까지 넘어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줄넘기는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죠. 한 번에 몇 번 뛰느냐, 얼마나 빨리 또 오래 도느냐. 재미 삼아서 게임을 해보곤 하는데 진짜 국가대표도 있고 또 국제대회도 열렸습니다. 문상혁 기자입니다. 복서가 체력을 키우기 위해 즐겨 하던 운동. 제자리에서 찜찜해하는 줄넘기는 살 빼는 데 좋다, 키 크는 데 도움이 된다, 운동 효과도 상당합니다. 그 줄넘기가 국제대회에선 이렇게 바뀝니다. 혼자서 물구나무를 서며 줄을 넘고 여럿이서 함께 춤을 추면서 줄에 맞춰 뜁니다. 두 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뛰며 정해진 시간에 얼마나 많이 줄을 넘었는지 겨루기도 합니다. 단순한 줄넘기에 재미와 상상을 불어넣은 겁니다. 얼마나 많이 뛰는지를 놓고 겨루는 게임을 넘어 얼마나 아름답게 뛰는지를 겨루는 국제대회. 그래서 나라별로 국가대표도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챔피언십에는 14개 나라에서 550명이 참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줄넘기 동호인 인구는 6만 명 정도입니다.
마치 체조 선수처럼 줄을 넘으며 연기를 펼치는 줄넘기 선수도 있습니다. 서커스를 하듯 여럿이 줄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줄넘기 팀을 꾸려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줄 하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간편한 운동이지만 묘기에 가까운 연기가 펼쳐집니다. 믿기지 않은 신기록도 만들어집니다. 30초에 무려 222번을 뛴 기록도 있고 또 하루를 넘겨 33시간 20분 동안 한 번도 걸리지 않고 줄넘기를 이어간 선수도 있습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서울 경복궁에 석 달째 현수막 6개가 걸려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정부와 비정규직 문제 등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자 설치한 것들입니다. 문화재와 현수막의 어색한 공조는 석 달째. 이걸 바라보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엇갈립니다. 밀착 카메라 이선화 기자입니다. 주말을 맞아 경복궁 나들이를 나온 사람들. 광복절을 기념해 무료로 개방되면서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박물관 쪽으로 익숙하지 않은 광경이 펼쳐집니다. 국립민속박물관 옆에 있는 돌계단입니다. 양옆으로 총 6개의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요. 비정규직 근속을 인정하라, 명절 상여금 120%를 지급하라 이런 문구들이 적혀 있습니다.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 관광객은 현수막에 대해 이해하지 못합니다. I honestly took it as an advertisement, which I thought was weird to be on a palace. 기념 사진을 찍던 우리나라 관람객들도 의문을 가집니다. 근데 저걸 누군가 허락을 해준 건가요? 애들한테 사실 이런 문화에 대한 부분을 조금 보여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왔는데 저 문구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사실 저희도 대답을 하기도 좀 힘들고. 네. 왜 근데 저기에 걸려있지? 평소에 남는 거에서 이런 문구가 있다는 자체가 저희는 옛 건물을 더 보고 싶은데. 반면에 이해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뭐 바라는 점이 있으니까 저렇게까지 한 거 아닐까요? 같이 고민을 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뭐. 저거를 걸어놨다고만 비판하기에는. 민노총의 사정을 들어봤습니다. 이런 현수막을 내걸기 시작한 건 지난 5월 중순. 문체부와의 단체 교섭이 결렬된 이후 소속 기관 8곳에 80여 개의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노동조합법상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걸고 있는 거고요. 교섭이 합의가 되면, 임단협이 합의가 되면 당연히 이걸 떼죠. 문체부 측은 노조 활동이기 때문에 강제로 철거하긴 어렵지만 관람객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만큼 위치를 바꾸도록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위치를 바꿀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관람객에게 지장을 주다 보니까 양해를 구하려고 하거든요. 광화문 일대는 지하철역 출구를 중심으로 천막들이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이 따릉이 정류소입니다. 여기 이렇게 단단하게 끈으로 묶여 있는데요. 이 끈은 정체를 알 수 없는 파란 천막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때문에 이곳 정류소에는 지금 자전거를 주차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 뒤쪽 상황도 비슷한데요. 이 광화문역을 천막이 가득 에워싸고 있어서 이 출구 표시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는 근데 언제부터 계신 거예요? 서명운동을 위해 나왔다면서 할 말이 많다고 말합니다. 속았던 국민들이 한번 깨어나면 더 분노가 하늘을 찌를 거예요. 아가씨가 정신 차리자. 하지만 더 다가가자 막아섭니다. 내가 정부 서울청사와 세종문화회관 인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주말이면 공공시설 운영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앉을 자리가 없어지고 화장실 같은 이용 부분에서도 돈 주고 오는 관객들은 쓰지 못하잖아요. 저지를 할 수는 없고 주의 같은 거를 주면 고함을 지르다거나 욕설을 한다거나. 관할 구청에선 자진 철거 계고장을 보내는 것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시민들은 이런 행위 역시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치적 성향은 다들 자유라고 생각은 하는데 적어도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진 않아야 되지 않을까. 타인에게 피해를 줘가면서까지 자신들의 의견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그것 또한 하나의 언어폭력이 아닌가. 정당하게 목소리를 내는 건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는 방향이어야 할 겁니다. 밀착 카메라 이선화입니다.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몽골 제국의 위대한 왕 징기스칸의 일대기를 그린 헐리우드 영화의 제목은 정복자. 1954년에 찍은 이 작품은 좀 기이했습니다.
카우보이의 대명사였던 존 웨인이 동양의 영웅인 징기스칸의 역을 맡은 데다가 내용 또한 서구 중심적이어서 평가는 당연히 받겠던 것이죠. 그러나 정작 기이한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주연 배우인 존 웨인을 비롯해서 영화 제작진 다수가, 즉 감독까지 포함한 다수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 존 웨인은 영화 촬영 후 25년이 지난 1979년에 오랜 암 투병 끝에 숨졌습니다. 누가 존 웨인을 죽였는가? 일본의 저널리스트이자 평화활동가인 히로세 다카시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추론했습니다. 영화가 제작되기 1년 전인 1953년 미국 네바다주에서는 클라이맥스라는 원자폭탄 실험이 진행됐는데 핵실험 이후에 생긴 일명 죽음의 재가 영화의 촬영 현장인 유타주 스노우 캐니언에 흩날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촬영지는 핵실험장으로부터 200km 이상 떨어져 있었지만 주변의 산맥과 지형을 타고 퍼져나간 그 죽음의 재는 220여 명의 제작진 가운데 91명에게 암을 유발해서 그중 절반 이상의 목숨을 앗아가 버렸다는 매우 두려운 추론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추론입니다. 그러나 영화 제작진 절반이 암에 걸린 이 기이한 통계 수치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져오기에 충분했고 당시에도 위정자들은 걱정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막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장면은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은 완전히 통제되고 있다.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일본 사람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의 오염토는 처리할 장소조차 찾지 못해서 대충 옮겨놓은 채 이른바 재건 올림픽, 즉 부흥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것. 그리고 모두가 우려하는 대로 100만 톤이 넘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버릴 경우에 그것은 재건이 아니라 재앙이며 우리의 아름다운 동해도 그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 앞서 영화 정복자의 주인공 존 웨인의 불운을 말씀드렸지만 이 영화의 여주인공이었고 할리우드의 명배우였던 수잔 헤이워드 역시 그보다 몇 년 앞서 존 웨인이 겪었던 비운을 먼저 겪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수잔 헤이워드가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았던 작품의 제목은 나는 살고 싶다였습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약 30년 전인 1990년 세계 반도체 기업 톱10 가운데 6개가 일본 업체였습니다. 하지만 작년 이 명단에는 일본 기업이 단 하나도 끼지 못했습니다. 대신 1위와 3위를 한국 업체가 차지했죠. 일본의 당혹감, 초조감은 반도체 패전이라는 현지 신문의 기사 제목에서 그대로 묻어나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지난달에 시작된 수출 규제는 바로 반도체에 집중됐습니다. 때 맞춰서 일본과 미국의 후발 업체들은 본격적인 투자와 생산 확대에 들어갔습니다. 일시적인 보복이 아니라 기술 패권 전쟁의 성격이 짙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그래서입니다. 다만 일본의 의도대로 되겠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겠죠. 오늘 뉴스룸은 이 문제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먼저 일본 업계의 움직임을 정재우 기자가 현지에서 취재했습니다. 세계 2위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 업체 일본 도시바입니다. 도시바는 원전 사업에 실패하면서 지난해 지분을 미국과 한국 기업에 넘기는 등 위기를 맞았습니다. 6월에는 정전 사고로 반도체 공장이 멈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움직임이 부쩍 활발해졌습니다. 도시바가 제2의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점찍은 키타카미의 공장입니다. 4만 제곱미터 규모로 11조 원을 투입해 낸드 플래시 메모리 대량 생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메모리 시장의 불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규모 투자를 하며 공격적인 생산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정전으로 멈췄던 요카이치의 공장도 최근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쿄 증시의 상장에 자금을 확보하고 SK하이닉스에 팔았던 주식도 되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투자에 나선 건 일본만이 아닙니다.
미국 마이크론은 15일 차세대 D램 대량 생산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론이 준비하고 있는 무기는 원제트의 10나노급 공정이 적용된 차세대 D램입니다. 그 중심에는 일본 엘피다 메모리를 인수해 확보한 이곳 히로시마 공장이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위해서 2조 4천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마이크론이 일본에서 확보한 인력을 합치면 연구개발 인력은 삼성전자의 2배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量産するための拠点を、ボイジー本社工場ではなくて、日本の東広島にした方がいいというマイクロン自体の戦略です。3000億円くらいの新工場を全く新しい第2の新工場。 일본과 미국이 각각 낸드 플래시와 D램에서 한국을 상대로 협공에 들어간 양상입니다. ユーザーたちはじゃあ、SK ハイニックスさんもしくはサムソンさんのメモリを買っていますけれども、同時にやっぱり東芝ですとか、マイクロンのメモリもですねやっぱり多く買っていくことの方がリスクを減らせるというふうに考えるのは当然だと思いますので JTBC 정재우입니다. 예, 이런 움직임들이 예사롭지 않아 보이는 것은 일찌감치 한국 견제론이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의 우익 인사들은 노골적으로 그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수출 규제를 지렛대로 해서 일본과 미국이 합종연행해서 반도체 패권을 다시 가져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움직임을 볼까요? 이한주 기자입니다. 일본 미래전략기구인 과학기술진흥원이 지난 3월 내놓은 보고서입니다. 경제산업성 관료 등 170명이 동원돼 일본 소재 부품의 기술력과 국제 경쟁력을 전수조사했습니다. 반도체용 포토레지스트와 고순도 불화수소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을 정밀 타격한 수출 규제도 이런 치밀한 조사가 밑바탕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핵심 소재를 무기화해 한국을 압박하고 일본 반도체 산업을 되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특히 우익 인사들은 노골적으로 속내를 드러냅니다. マイクロン広島工場1割拡張次世代 D램量産と出ておりますのでこの穴は日本とアメリカで容易に埋められるんですね。日本の半導体産業やアメリカの半導体産業も復活する一つのきっかけになり得ますね。 니온게이자이도 삼성과 SK 하이닉스 공장이 멈추면 미중 IT 기업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D램은 미국 마이크론이,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도시바가 어부지리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달 수출 규제 이후 D램 업계 3위인 마이크론의 주가는 30% 이상 올랐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반도체는 한 발짝 앞선 몇몇 기업이 수익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승자 독식 시장이라고 하죠. 치킨 게임이니 하는 무한 경쟁이 늘 벌어지는 곳입니다. 그동안에 한국이 이 경쟁에서 쭉 앞서왔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를 기점으로 해서 간단치 않은 역습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쟁에서 우리의 강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또 말 그대로 위기를 기회로 돌릴 관건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그래서 차라리 이번에 더 이른바 승자 독식 체제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인지 취재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일본에 직접 가서 취재를 하고 왔는데 현지에서 본 일본 반도체 기업들의 분위기는 우선 어떻습니까? 네, 세 군데의 반도체 공장을 다녀왔습니다. 보셨다시피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예. 올 들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수익이 반토막 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예. 제가 간 지역들 모두 새로운 공장을 짓고 있거나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곳들이었습니다. 단순히 투자 규모뿐 아니라 기술력에서 한국 기업들을 따라잡거나 앞서겠다는 계획을 앞다퉈 내놓고 있는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예. 근데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메모리에서는 아직 우리 업체가 경쟁력이 워낙 강해서 미국 업체 또 일본 업체하고는 격차가 좀 크잖아요. 당장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일본의 전문가들도 당장 위험한 건 아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네. 예. 전문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技術的なアドバンテージっていうのは三星さんは圧倒的に強いと思います。ですからそんなに簡単に順位が入れ替わるですとかマーケットシェアが大きく、変更されるということはないと思います。 예. 네, 특히 D램의 점유율은 올해 2분기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업체가 74.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양산에 들어가겠다고 한 차세대 D램의 경우 삼성전자는 이미 3월에 생산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예. 다만 수출 규제가 여전한 상태에서 추격 속도가 빨라질 경우 격차가 점점 좁혀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 격차가 좁혀지긴 하겠으나 결정적으로 좁혀지기까지는 그래도 아직 뭐랄까요, 시간이 좀 우리 편이긴 하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지금 부족한 부분을 국산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빨리 대체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 정부도 투자를 더 많이 늘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결국은 시간 싸움이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미래 먹거리로 거론되는 비메모리,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는 어떻게 보입니까? 네, 실제 우리 업체들이 위기감을 갖고 있는 건 메모리보다 비메모리 분야입니다. 예. 시스템 반도체 같은 비메모리 시장은 미국이 거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고요. 일본이 11%로 3위, 한국은 3%에 불과합니다. 예. 우리 정부 업계는 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었는데요. 일본이 규제했던 세 개 품목 중에 EUV 포토레지스트는 시스템 반도체에 쓰이는 소재입니다. 예. 이 때문에 한국이 메모리에 이어 비메모리로 영역을 확장하는 걸 미리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이런 분석이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반도체의 현재와 미래를 다 틀어막기 위한 어떤 뭐 큰 그림? 네. 이렇게 처음부터 그런 얘기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번에 직접 가서 확인하고 오는 내용들이 이제 바로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네. 말 그대로 이제 기술 패권 전쟁이라면 이게 뭐 단기간에 끝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좀 장기간에 걸친 싸움이 벌어질 것 같은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일본이 이렇게 수출의 고삐를 계속 잰다면 불안한 상황이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수출 규제가 장기적으로는 약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예. 그간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분기당 10조 원 이상 이익을 내면서도 핵심 소재나 부품, 장비 개발은 등한시한 면이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 사태로 대체 수입처 확보, 한 발 더 나아가 국산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예. 정부 역시 예산 투입 등의 속도를 내면서 국산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이 위기를 잘 넘긴다면 우리 반도체 산업의 기반도 보다 탄탄해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재우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려고 한다는 문제가 계속 논란입니다. 오늘 외교부가 일본 공사까지 불러서 여러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 언론 보도나 분석을 보면 일본의 이런 행동을 하면 국제법이나 국제협약으로 따졌을 때 불법이다, 아니다 이런 엇갈린 의견들이 많습니다. 네, 오늘 따져봤잖아요. 어떤가요? 불법입니까? 오늘 특별히 결론을 끝부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거론되는 규정, 그러니까 국제원자력기구 IAEA 안전기준, 또 UN 해양법 협약, 그리고 런던 의정서 이렇게 세 가지로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IAEA 기준은 쉽게 말해서 이렇게 원전을 관리해라라고 정해놓은 규정입니다. 액체 방사성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려면 희석을 해서 농도를 충분히 낮춰서 버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충분히 낮추라는 게 조금 모호할 수가 있는데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까? 네, IAEA는 그걸 각 나라가 알아서 그 정부가 정한 대로 하라고 정해놨습니다. 지금 일본의 입장이 국제 기준에 맞춰서 투명하게 조치하겠다 이거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다시 질문을 하면 그 국제 기준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일본 정부는 국내 기준, 우리나라 기준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상 구체적으로 아무런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일본이 IAEA 기준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주장만 하면 당장 검증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겁니다. 네. 즉, 이 기준은 일본에 유리하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UN 해양법 협약 이걸로 따지면 어떤가요? 네, 이 협약에는 바다를 오염시키면 안 되고 또 뭐 주변국 바다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걸로 일본 정부가 국제법을 어겼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려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믿을 만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베 정부가 문제 없다 이렇게만 계속 국제적으로 밝히지 말고 네. 객관적인 데이터를 공개하거나 또 공동조사를 하자는 게 국제환경단체 등의 입장입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런던 의정서로 보면은 어때요? 네, 이 의정서에도 원자력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선박이나 해양 플랜트 같이 바다 위에서 버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난 2013년 국제해사기구 IMO 총회에서도 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가 언급이 됐습니다. 네. 이때 일본이
이 방사능 오염수는 육지에서 방류된 것이라서 이런 규정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네. 특별한 문제 제기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반론도 있습니다. 바다 위 해양 구조물 이 범위에 바다와 원전을 연결하는 파이프라인 이런 구조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로 제기할 수 있다는 건데 해수부는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정부가 이제 대응을 할 때 국제적으로 뭐 법이나 협약이 이제 마땅히 이렇게 없다는 거를 좀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실제로 법이나 국제 협약 등으로 따지면 좀 모호하다. 협약만으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지기 어렵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곧 일본 주장대로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정당하다. 이걸 말하는 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네. 국제환경운동단체의 문제 제기도 그렇고 또 특히 내년에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이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의 자국 계획과 또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이끌어내는 데에는 국제사회 여론, 이게 참 중요하다 이런 네, 지적이 나옵니다. 그렇겠죠.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예, 방금 들어온 소식이 한 가지가 있어서 전해드리고 비하인드 뉴스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생산용 감광재 포토레지스트 6개월치에 대한 수출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도 대상은 삼성전자인데 수출이 허가된 양은 6개월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지난 7일에 이어서 삼성전자는 9개월치의 포토레지스트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일본 정부는 이렇게 조금씩 풀어주고 있는 누가 봐도 좀 임의적인 그런 느낌이 드는군요.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풀어볼까요? 네, 첫 키워드는 구국 투쟁의 반복으로 잡았습니다. 예, 구국 투쟁의 반복. 예. 장외 투쟁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한국당은 오는 24일에 장외 집회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어떤 보수단체나 이런 쪽으로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4월에 이어 또 한 번 장외로 나가는 것이어서 기자들이 오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저번과 메시지가 똑같은데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예. 그러자 황교안 대표가 대답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똑같은 말을 한 바가 없지요. 그때 한 말과 지금 한 이야기 전혀 다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살리기 구국 투쟁에 나섰습니다. 예. 그때는 민생 대장정? 예, 그렇습니다. 이름이 붙어 있지 않았나요? 예, 이름은 조금 달랐습니다. 민생대장정이라고 하면 전국을 돌면서 민심을 듣는다는 얘기인데 예. 민심 듣는 중간중간에 장외 집회를 크게 열면서 구국의 일념 이런 부분들을 외치긴 했습니다. 예. 먼저 지난 4월 민생대장정에 나설 때 의총에서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구국의 일념으로 결사투쟁에 동참하자라고 했고요. 5월 장외 집회에서는 죽기를 각오하고 이 나라를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예. 일단 이 나라를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장외 집회를 한번 열다가 그만했는데 다시 이제 살려내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사실 핵심을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구국, 즉 나라를 구한다는 메시지가 가장 강조되고 있는데요. 일단 여당이나 또 한국당 내부에서도 이번 장외 집회는 황교안 대표가 원외 인사이기 때문에 본인의 존재감을 위해서 한다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미 익명 게시판에서도 불만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기어코 또 바깥으로 나가냐. 한국당 당원이나 당직자들이 쓴 걸로 보여지는데 이 익명 게시판은 당내 걸 얘기하는 거죠? 전체 국회 게시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국당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부의 이제 전체적인 말투나 어휘로 봐서는 내부 비판처럼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아닐 수도 있죠. 예. 누가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내부인 것처럼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일단 돈이 없어서 특별 당비도 걷는다고 하는데 또 장외 투쟁이냐라는 내부 비판도 앞서 본 익명 게시판 말고 당직자들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그린피스를 믿지 마세요 물음표로 잡았습니다. 예, 왜 물음표를 붙여놨습니까? 일단 믿지 마세요는 일부의 어떤 특정인의 주장이고 그 말을 확인해서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예. 오늘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 우려와 관련해서 외교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에
니시나가 도모후미라는 경제공사를 초치, 즉 불렀습니다. 예. 불러서 대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몇 가지 질문들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니시나가 공사의 주장 중에 하나는 그린피스 등의 발언을 너무 믿는 것은 좋지 않다.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발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일본 정부는 얼마 전에 그린피스 한국지사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100만 톤을 바다에 방류할 것을 일본이 검토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예. 믿지 말라고 한 겁니다. 예. 일본 입장 그러면 뭐라는 겁니까? 일단 오늘 우리 외교부에 설명한 거에서는 처리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했고요. 저장 탱크를 추가로 만드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류하는 것이 완전히 계획이 없냐?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예. 물론 그린피스의 주장도 따져봐야 되지만 일본 정부의 주장도 당연히 따져봐야 합니다. 그럼요. 예. 과거에 일본 정부는 얼마 전 후쿠시마 수산물 관련 WTO가 상고심에서 우리 측 손을 들어줬을 때 일본 당시 관방장관은 일본산 식품의 과학적 안전성을 WTO 상고심이 인정했다라고 했는데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서 보도한 걸 일본 아사히 신문에서 보도한 걸 따르면 판결문에 해당하는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예. 일본 강요가 거짓말을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오염수 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아베 총리가 진즉에 거짓말을 한 게 있습니다. 직접 2014년에 한 교수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安倍さんが嘘をついたのです。汚染水はコントロールできていませんし、今現在も海に向かって流れていってしまっています。 예, 예. 바로 뉴스룸에 나와서 저분 인터뷰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예. 지금까지도 많이 기억에 남아 있고 그때 이틀에 걸쳐서 인터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가 도쿄올림픽을 딸 때 IOC 총회에 가서 일본의 원전 오염은 특히 예. 오염수는 잘 통제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얘기한 거고요. 사실 예. 일본 내 언론에서도 말도 안 된다. 도쿄전력 관계자 얘기를 빌어서 소개한 바 있습니다. 예. 저분은 지금 은퇴한 상태이시긴 한데 예. 아베 정부가 이제 왜 그 도쿄올림픽을 계속 이렇게 선전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호응하지 않으면 뭐 비국민이라는 쪽으로 몰아갈 것이다. 예. 그럼 나는 차라리 비국민으로 남겠다. 이런 말씀까지 한 분으로 예.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 그래가지고 다음은요. 예, 그래서 사실 그린피스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어떻게 주장할 수는 있지만 일본 정부도 이미 여러 번 거짓말을 크게 해왔습니다. 예, 예. 뭐 저라도 사실 그린피스를 더 믿을 것 같긴 합니다. 이런 예. 상황 봐서는. 마지막 키워드는요? 마지막 키워드는 다시 쓰는 데스노트 또 물음표를 했습니다. 정의당 관련입니까? 그렇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입각 후보자들 청문회 관련돼서 얘기를 했습니다. 좀 더 예. 검증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수많은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후보자 측의 어떤 소명이나 해명도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어떤 판단하기는 좀 이르다. 뭐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양인 모양이죠? 예, 3명을 언급했는데 조국 후보자가 들어가 있었고요. 금융위원장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도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상정 대표의 말 뒤에 정의당이 또 데스노트를 쓰느냐, 조국 후보도 데스노트에 올리냐라는 기사들이 여럿 나갔는데요. 예. 제가 좀 더 분위기를 물어보니 일단 정의당 관계자는 조국 후보자가 사법개혁의 적임자인 것은 맞고 다만 청문회 전에 무조건 오케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원론적인 얘기다. 데스노트는 조금 나간 얘기라고 복수의 관계자가 설명을 했는데요. 예. 일단 정의당도 데스노트에 한번 올라가면 다 낙마했기 때문에 사법개혁의 상징성으로 불리는 조국 후보자를 데스노트와 연관시켜서 언급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모양새입니다. 예. 다만 의혹들이 제기된 만큼 후보자의 직접 해명을 들은 다음에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겠죠.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내일 경상도를 비롯한 남부 지역에 곳에 따라 비가 올 거라는 예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33도, 광주 32도, 대구 30도로 덥겠습니다. 모레까지 경상도 지역은 3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예, 오늘 끝나고 오랜만에 소셜 라이브가 진행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소셜 라이브 시즌 4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밀착 카메라 팀이 오늘 나올 예정입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